한여름의 자결하는 태양이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를 피어오르게 만들고 있었지만 검은색 중형 세단 운전석에 앉은 한소윤의 눈빛은 그 열기마저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를 답답함이 느껴지는 가슴을 억누르며 707 특수임무단 예하의 골프장 관리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제3검문소로 천천히 차를 몰아 접근했다. 민간인 복장을 한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젊은 여성 골퍼나 면회객처럼 보였기에 위병소 근무자들은 그녀가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최연소 소장 진급자이자 전설적인 작전 능력을 보유한 지휘관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소유는 선글라스 너머로 비뚤어진 차단기와 초소 주변에 버려진 담배 꽁초들을 바라보며 이곳의 기강이 바닥을 치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파악했다. 차량이 위병소 정지선 앞에 멈춰섰음에도 불구하고 초소 안의 근무자는 즉시 튀어나오기는커녕 느릿느릿하게 모자를 고쳤으며 귀찮다는 듯이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규정대로라면 거수경례와 함께 절도 있는 동작으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다가오는 중사의 군복 상의는 단추가 풀려 있어 러닝셔츠가 훤히 보였고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는 군인이라기보다는 동네 건달에 가까워 보였다. 그는 소윤의 차량 번호판을 힐끔 확인하더니 입안에 씹던 껌을 짝짝 소리내어 씹으며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다. 소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천천히 창문을 내렸고 훅 끼쳐오는 땀 냄새와 저렴한 스킨 냄새가 섞인 불쾌한 악취에 미간을 찌푸리지 않으려 애써야 했다. 김중사라는 명찰을 단 그는 창문이 내려가자마자 드러난 소윤의 외모를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음흉한 미소를 지었고 그의 시선은 무례하게도 그녀의 얼굴에서 가슴 부근으로 천천히 이동했다. 그는 경례도 없이 창틀에 팔을 걸치며 건들거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는데 그것은 검문이라기보다는 명백한 희롱에 가까운 말투였다. 아가씨, 여기는 민간인이 함부로 들어오는 곳이 아닌데 길을 잘못 든 것 아니냐며 비아냥거리는 그의 태도에는 젊은 여성이 혼자 운전하는 고급 승용차를 보았을 때 을에 발동하는 비열한 우월감과 삐뚤어진 호기심이 가득 차 있었다. 소유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목소리로 업무차 방문했다고 짧게 대답했지만 김중사는 그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눈치였다. 김중사는 소윤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과장되게 인상을 쓰며 이곳은 특별 허가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통제 구역이라고 으름장을 놓기 시작했다. 그는 소윤이 내민 임시 출입증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손으로 밀쳐내며 요즘 돈 좀 있는 집 자제들이 골프 좀 치겠다고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피곤하다고 투덜거렸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소윤의 신뢰를 훑으며 감나가는 물건이 없는지 혹은 이 상황을 이용해 무언가 뜯어낼 수 있을지 계산하는 탐욕스러운 빛을 띠고 있었다. 소윤은 이자가 단순히 게으른 군인이 아니라 자신의 쥐꼬리만한 권력을 이용해 민간인을 괴롭히고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익숙해져 있는 기생충 같은 존재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소윤은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며 다시 한번 정중하게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김중사는 콧방귀를 뀌며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그녀를 압박해오기 시작했다. 그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능글맞은 목소리로 만약 정말 급한 용무가 있다면 자신이 융통성을 발휘해 줄 수도 있다며 은근슬쩍 뇌물을 요구하는 뉘앙스를 풍겼다. 그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만지작거리며 오빠가 기분이 좀 좋아지면 이 까다로운 절차도 한 번에 패스해 줄 수 있다는 식의 저급한 농담을 던졌다. 소유는 군복을 입은 자가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약해 보이는 상대에게 위력을 과시하며 금품이나 향응을 기대하는
이 썩어빠진 현실 앞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 그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김중사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갑자기 표정을 굳히며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검사해야겠다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것이 마치 정당한 공무집행인 양 포장했지만 그 저희가 소윤을 차 밖으로 끌어내어 위협하거나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하려는 것임은 누가 봐도 뻔한 일이었다. 소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안전벨트를 풀었고 그 찰나의 순간에 김중사의 눈동자가 승리감에 도취되어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이 상황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착각하고 있었으며 눈앞의 여성이 단순히 겁에 질려 자신의 요구에 굴복했다고 믿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었다. 소윤이 운전석 문을 열고 차 밖으로 발을 내딛자 뜨거운 지열과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김중사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거들먹거리고 있었다. 소윤은 민간인 복장이었지만 그녀가 서 있는 자세와 균형 잡힌 신체에서는 숨길 수 없는 군인의 기백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김중사는 그저 그녀의 외모에만 정신이 팔려 그 위험한 신호를 감지하지 못했다. 그는 소윤에게 다가가며 불필요하게 거리를 좁혔고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툭 치려 했다. 그 순간 소윤의 눈빛이 맹수처럼 돌변하며 김중사의 손목을 낚아채는 동시에 그의 관절을 비틀어 제압할 뻔했으나 마지막 순간에 이성을 되찾고 그를 밀쳐내는 것으로 갈무리했다. 예상치 못한 반격에 김중사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당황함과 수치심으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다. 그는 감히 군인에게 손을 대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초소 안에서 졸고 있던 다른 병사 2명이 소란을 듣고 허둥지둥 뛰쳐나왔다. 그들은 총을 맨 채 어설픈 자세로 소윤을 포위하려 했지만 소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의 엉성한 포위망을 비웃듯 당당하게 서 있었다. 김중사는 자신의 부하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고 곤봉을 뽑아들며 위협적인 제스처를 취했고 당장 무릎 꿇고 빌지 않으면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소리쳤다. 소윤은 더 이상 이 삼류 연극을 지켜볼 인내심이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천천히 재킷 안쪽 주머니로 손을 가져갔다. 김중사와 병사들은 그녀가 무기를 꺼낸다고 착각하여 긴장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그녀의 손에서 나온 것은 검은색 가죽으로 된 지갑 형태의 신분증 케이스였다. 소윤은 말없이 케이스를 펼쳐 김중사의 코앞에 들이밀었고 한여름의 강렬한 햇살이 신분증에 박힌 2개의 별, 즉 소장 계급장을 비추며 눈부신 빛을 발산했다. 그 빛은 마치 심판의 섬광처럼 김중사의 동공을 찔렀고 그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멍하니 그 금빛 표식을 바라보았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위병소를 감쌌고 김중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지며 입가에 걸려있던 비릿한 미소는 공포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누구를 상대로 성희롱을 하고 뇌물을 요구했으며 곤봉으로 위협했는지를 깨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707 특수임무단 소속. 그것도 별 2개를 단 장군이라는 사실은 그가 군 생활 동안 들어본 적도 없는 전설적인 존재가 바로 눈앞에 있음을 의미했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 또한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사시나무 떨듯 떨며 총을 내려놓고 차려 자세를 취하느라 우왕좌왕했다. 소윤은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김중사를 내려다보며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그의 관등 성명을 다시 댈 것을 명령했다. 김중사는 턱을 덜덜 떨며 제대로 말조차 잇지 못했고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려
그의 더러운 군복을 흠뻑 적셨다. 소유는 그에게 다가가 곤봉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버리며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똑똑히 가르쳐 주겠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단순히 그를 처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썩어 빠진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중사는 이제야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렸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소유는 겁에 질린 병사들에게 즉시 차단기를 올릴 것을 지시했고 병사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허겁지겁 통제실로 뛰어들어가 버튼을 눌렀다. 그녀는 다시 차에 오르기 전 넋이 나간 김중사에게 지금 당장 연병장을 돌며 자신의 죄를 복창하라고 명령했고 그가 움직이지 않자 날카로운 기압 소리로 그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다. 차에 올라탄 소유는 백미러를 통해 김중사가 비틀거리며 연병장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는 가속 페달을 밟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으며 골프장 내부에는 이보다 더 거대한 악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녀의 심장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다. 차가 위병소를 통과하여 골프장 진입로로 들어서자 잘 가꿔진 조경과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졌지만 소윤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기만과 위선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핸들을 꽉 쥐며 오늘 이 호화로운 놀이터를 비명과 땀으로 얼룩진 진정한 훈련장으로 바꿔놓겠다고 다짐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이 시설의 이면에는 병사들의 고열을 짜내고 국방의 의무를 유흥으로 변질시킨 고위 장교들의 추악한 욕망이 숨겨져 있을 것이었다. 소유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된 이상 더 이상의 은밀한 정찰은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정면 돌파를 선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의 차는 거침없이 클럽하우스를 향해 돌진했고 그곳에 있는 타락한 무리들은 곧 자신들에게 닥칠 재앙을 전혀 예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소윤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김중사의 역겨운 표정과 말투가 계속해서 맴돌았고 그것은 그녀의 투쟁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그녀는 군대라는 조직이 계급과 권위로 유지되지만 그것이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을 때 얼마나 끔찍한 괴물이 될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707 특수임무단에서 겪었던 수많은 지옥 같은 훈련과 실전 경험들은 바로 이런 내부의 적과 싸우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소유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푸른 잔디밭 위에서 한가롭게 골프채를 휘두르는 군복 입은 자들을 발견하고는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이제 곧 저들의 평화는 산산조각 날 것이며 그 자리는 처절한 반성과 고통으로 채워질 것이었다. 그녀는 골프장 본관 건물 앞에 차를 급정거시켰고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으며 내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고요한 골프장의 정적을 깨뜨렸다. 입구에 서 있던 발레 파킹 요원 병사들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소유는 차키를 던져줄 생각 따위는 없었다. 그녀는 차문을 박차고 나와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건물 안에서는 에어컨 바람과 함께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 소리는 소윤의 귀에 거슬리는 소음처럼 들렸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즐겼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소윤이 로비로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 대리석 바닥이 그녀를 맞이했고 프런트 데스크에 있는 여직원과 몇몇 장교들이 그녀의 등장을 의아해하며 쳐다보았다. 그녀의 복장은 이곳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캐주얼한 차림이었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아우라는 주변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한 영관급 장교가 그녀에게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으려 했으나
소유는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로비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목표는 이 썩은 구조물의 정점에 있는 자. 바로 이곳을 자신의 사유지처럼 주무르고 있는 관리대장이었다. 소유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고, 그것은 707 특수임무단 본대에 보내는 출동 대기 신호였다. 로비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필드로 이어지는 거대한 유리문을 통과하자 소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젊은 병사들이 골프카트를 대신해 무거운 골프백을 어깨에 메고 뛰어다니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뜨거운 태양 아래 검게 그을려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반면 카트에 앉아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장교들의 모습은 마치 식민지 시대의 귀족들을 연상케 할 만큼 오만하고 나태해 보였다. 이것은 신성한 군대가 아니라 계급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현대판 노예시장이나 다름없었다. 소윤의 주먹은 분노로 인해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다. 소윤의 시선이 1번 홀 티박스 근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란스러운 상황에 고정되었다. 배가 불룩하게 나온 중년의 대령이 드라이버 샷을 실수하여 공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자 근처에 서 있던 병사에게 화풀이하며 골프채를 집어던지고 있었다. 병사는 날아오는 골프채의 정강이를 맞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부동자세로 서 있었고, 대령은 자신의 실력을 탓하기는커녕 병사가 재수없게 서 있어서 샷이 망가졌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주변의 동료 장교들은 그 상황을 말리기는커녕 낄낄거리며 비웃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에는 병사가 그저 감정을 배설하는 도구로밖에 보이지 않는 듯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소윤이 그들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자 골프장 경비를 담당하는 헌병 2명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들은 정규 헌병 복장이 아닌 사설 경호원 흉내를 낸 검은색 전술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소매를 걷어올린 팔뚝에는 문신이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군 기강이 문란해 보였다. 덩치가 꽤 큰 상병 계급의 사내는 소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이곳은 VIP 전용 구역이니 일반인은 출입할 수 없다며 거칠게 밀어내려 했다. 그들의 태도에는 여성을 얕잡아보는 시선과 자신들이 모시는 상관들의 권력을 믿고 설치는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소윤은 자신을 가로막은 헌병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지금 당장 비키지 않으면 군법에 따라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하지만 헌병은 코웃음을 치며 어디서 굴러먹던 여자가 감히 군인에게 명령질이냐며 소윤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기 시작했다. 그는 무전기에 대고 침입자가 발생했으니 지원을 요청한다고 비아냥거리듯 말했고, 곧이어 주변에 있던 대기병력 서너 명이 곤봉을 들고 몰려들었다. 그들은 소윤을 포위하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소윤의 표정에는 두려움은커녕 한심하다는 듯한 냉소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에게 이들은 군인이 아니라 제복 입은 양아치에 불과했다. 선두에 있던 상병이 소윤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듯 손을 뻗는 순간 그녀의 신형이 유령처럼 움직였다. 소윤은 상병의 손목을 낚아채 반대 방향으로 꺾어버림과 동시에 그의 턱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밀어 올려 균형을 무너뜨렸다. 억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거구의 상병이 바닥으로 나뒹굴자 주변에 있던 병사들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어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소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곤봉을 발로 차올려 손에 쥐었고, 묵직한 타격감이 손끝에 전해지자 비로소 익숙한 전장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말로 설득할 단계가 지났음을 직감했다. 정신을 차린 나머지 병사들이 고함을 지르며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그들의 동작은 707 특수임무단에서 단련된 소윤의 눈에는 슬로모션처럼 느리게 보였다. 그녀는 첫 번째 병사의 곤봉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그의 명치를 가격했고 숨이 막혀 컥컥거리는 병사를 방패 삼아 뒤이어 날아오는 발차기를 막아냈다. 소윤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치명적이었으며 그녀의 손과 발이 닿는 곳마다 병사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그녀는 뼈를 부러뜨리거나 치명상을 입히는 대신 관절기와 급소 타격을 적절히 섞어 그들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제압해 나갔다. 순식간에 벌어진 난투극과 병사들의 비명소리에 골프를 즐기던 장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다. 방금 전 병사를 구타하던 대령은 입을 딱 벌린 채 자신의 경비 병력이 한 명의 여성에게 무참히 제압당하는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그는 골프채를 내던지며 뭐하는 짓들이야, 저 미친 여자를 당장 잡아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감히 나서서 소윤을 막으려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바닥에 쓰러진 병사들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신음하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소윤은 흐트러짐 없는 호흡으로 주변을 경계하며 다음 상대를 찾고 있었다. 소윤은 쓰러진 경비병들을 뒤로하고 아까 대령에게 골프채로 폭행당했던 병사에게 다가갔다. 병사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소윤은 부드럽지만 강인한 눈빛으로 그를 안심시켰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병사의 피 흐르는 정강이를 가리키며 고개 들어 너는 대한민국 군인이지. 저런 쓰레기들의 화풀이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병사는 그제야 떨리는 눈으로 소윤을 올려다보았고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위압감과 따뜻함에 울컥 눈물을 쏟을 뻔했다. 소윤은 병사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지금부터 이곳의 지휘권은 자신이 접수한다고 선언하듯 말했다. 소윤은 겁에 질린 장교들을 무시하고 이 모든 부조리의 원흉이 있는 클럽하우스 메인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지나가는 길마다 골프를 치던 영관급 장교들이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터주며 슬금슬금 피했고 그들의 눈빛은 경멸에서 두려움으로 바뀌어 있었다. 소윤은 손에 든 곤봉을 가볍게 돌리며 그립의 감촉을 확인했다. 이제 잔챙이들을 처리했으니 이 거대한 뷔페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앉아있는 우두머리 최대령을 만날 차례였다. 그녀의 구둣발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릴 때마다 골프장에 감돌던 나태한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바뀌어 갔다. 클럽하우스 2층. 가장 은밀하고 호화로운 VIP 룸 앞에 도달한 소윤은 망설임 없이 육중한 참나무 문을 발로 차서 열어젖혔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문이 열리자 자욱한 담배 연기와 고급 양주 냄새가 섞인 매캐한 공기가 쏟아져 나왔다. 방 안쪽 가죽 소파, 깊숙이 파묻혀 있던 사내가 불쾌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그가 바로 이곳의 제왕으로 군림하는 최대령이었다. 소윤은 엉망이 된 문짝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서며 놀라움과 분노가 교차하는 최대령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제 본격적인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최대령의 집무실은 군부대의 시설이라기보다는 고급 유흥업소의 VIP 룸을 옮겨다 놓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사치스럽고 타락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고가의 수입 양주병들과 바닥에 깔린 페르시아산 카펫, 그리고 방 한가운데 놓인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음식과 도박판이 벌어졌던 흔적인 트럼프 카드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최대령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었고 그의 곁에는
아첨을 떨며 술을 따르는 부관 2명이 굽신거리고 있었다. 문이 부서지는 굉음과 함께 등장한 소윤을 보며 최대령은 당황하기보다는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입에 물고 있던 시가를 재떨이에 거칠게 비벼껐다. 그는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냐고 고함을 질렀다. 소유는 방 안의 역겨운 풍경을 천천히 훑어보며 이 모든 것이 국민의 혈세와 병사들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녀의 시선은 최대령의 손목에 감긴 명품 시계와 테이블 위에 놓인 현금 뭉치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그의 번들거리는 얼굴로 향했다. 최대령은 소윤의 차가운 눈빛에 기분이 상했는지 벌떡 일어나며 경비병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길래 이런 미친 여자를 들여보냈냐고 소리쳤다. 옆에 있던 부관 중 한 명이 허둥지둥 무전기를 들고 경비실을 호출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지직거리는 잡음과 고통 섞인 신음 소리뿐이었다. 소유는 곤봉을 손바닥에 탁탁 치며 천천히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고 그녀의 발소리는 방 안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메트로놈처럼 들렸다. 최대령은 자신의 부하들이 연락되지 않자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바로 특유의 오만함을 되찾고 소윤을 비웃기 시작했다. 그는 소윤의 복장을 훑어보며 어디서 운동이나 좀 배운 계집애가 영웅 놀이를 하러 온 모양인데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빈정거렸다. 그는 자신이 국방부 고위층은 물론이고 정계 유력 인사들과도 형님, 동생 하는 사이라며 소윤 하나쯤 쥐도 새도 모르게 매장하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자신이 군림하는 이 작은 왕국에서는 그 어떤 법이나 규율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는 맹목적인 확신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소윤에게 그의 위협은 겁을 먹은 개가 짖는 소리처럼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소윤은 테이블 앞에 멈춰서서 최대령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밖에 있는 병사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대우와 폭력, 그리고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횡령과 비리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녀의 말투는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날카로운 논리와 카리스마는 최대령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소유는 당신이 입고 있는 군복의 무게를 안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일갈했다. 최대령은 자신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고 말문이 막혀 씩씩거리기만 했다. 그는 평생 아랫사람들을 짓밟으며 살아왔기에 자신에게 훈계하는 사람, 그것도 젊은 여성을 마주한 상황을 견딜 수 없어 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최대령은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잔을 집어 소윤에게 힘껏 던졌다. 유리잔이 공기를 가르며 날아왔지만 소윤은 고개만 살짝 까닥여 가볍게 피했고 잔은 뒤쪽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최대령은 전연을 당장 잡아 반항하면 쏴 죽여도 좋아 라고 악을 쓰며 부관들에게 명령했다. 명령을 받은 소령 계급의 부관 2명이 주저하며 소윤에게 다가왔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이미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군인으로서의 훈련보다는 최대령의 시중을 드는데 익숙해져 있어 실전적인 격투 자세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소윤을 포위하려 했다. 소윤은 그들의 한심한 꼴을 보며 혀를 찼다. 먼저 달려든 부관이 주먹을 휘두르자 소윤은 간결한 동작으로 그의 팔을 쳐내고 품으로 파고들며 명치를 가격했다. 윽 하는 소리와 함께 그가 앞으로 고꾸라지자 소윤은 그의 등을 밟고 뛰어올라 뒤에서 덮치려던 다른 부관의 얼굴에 회전 발차기를 꽂아 넣었다. 순식간에 2명의 장교가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고
방 안은 순식간에 정적으로 휩싸였다. 소유는 옷매무새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바닥에 쓰러진 자들을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 빠르고 정확해서 최대령은 눈을 비비며 자신이 본 것을 의심해야 했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압도적인 실력 차이가 만들어낸 일방적인 교육 현장이나 다름없었다. 이제 방 안에는 서 있는 사람은 소윤과 최대령뿐이었다. 최대령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소파에 걸려 넘어졌고 바닥을 기며 서랍 속에 숨겨둔 권총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소윤이 한 발 빨랐다. 그녀는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최대령의 손을 구둣발로 짓밟았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부여잡고 뒹굴었다. 소윤은 그의 머리채를 잡아들어 올려 강제로 자신과 눈을 마주치게 했다. 그녀는 고통과 공포로 일그러진 최대령의 얼굴을 보며 당신이 병사들에게 줬던 고통은 이것의 100분의 1도 되지 않아라고 차갑게 속삭였다. 최대령은 그제야 눈앞의 여자가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운 존재임을 깨닫고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소유는 최대령을 거칠게 일으켜 세워 벽으로 밀어붙였고 한 손으로는 그의 목을 조르며 다른 한 손으로는 벽에 걸린 거울을 가리켰다. 똑바로 봐. 저기 비친 모습이 대한민국 장교의 모습인지 아니면 시정잡배의 모습인지. 그녀의 말은 최대령의 폐부를 찔렀지만 그는 여전히 반성의 기미보다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할 궁리만 하고 있었다. 그는 컥컥거리면서도 눈동자를 굴리며 책상 아래에 설치된 비상 호출 버튼을 곁눈질했다. 소유는 그의 시선을 눈치챘지만 일부러 모른 척하며 그를 놓아주는 척 빈틈을 보였다. 그녀는 이 썩어빠진 조직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기 위해 그가 가진 모든 패를 다 쓰도록 유도할 생각이었다.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한 최대령은 소윤이 느슨해진 틈을 타 몸을 비틀며 책상 쪽으로 몸을 날렸다. 그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책상 밑에 숨겨진 붉은 버튼을 눌렀고 곧이어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일반적인 경보가 아니라 골프장 외곽에 대기하고 있던 중무장 기동 타격대를 호출하는 비상 신호였다. 최대령은 버튼을 누른 후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이제 소윤이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고 확신하며 너는 이제 끝났어. 내 정예 부대원들이 오면 넌 벌집이 될 거다라고 소리쳤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건물 밖에서 묵직한 군화 소리와 차량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최대령이 믿고 있는 정예 부대란 사실 그가 뇌물로 매수한 사병들과 용역 깡패들을 불법적으로 무장시킨 사병 조직에 가까웠다. 그들은 정규 군사 훈련보다는 시위 진압이나 불법적인 무력 행사에 특화된 자들로 명령만 내리면 민간인에게도 서슴없이 총구를 겨눌 수 있는 위험한 집단이었다. 최대령은 지원군이 도착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소윤에게 비굴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상황이 역전되었다고 믿고 다시금 거만함을 되찾으려 애쓰며 소윤에게 항복을 종용했다. 하지만 소윤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녀는 창문 밖으로 몰려드는 무장 트럭들을 내려다보며 마치 기다렸던 손님이 온 것처럼 침착했다. 소윤은 최대령에게 천천히 다가가며 정예 부대라고 잘 됐네. 한꺼번에 모아놓고 훈련시키기 딱 좋겠어. 라고 말했다. 최대령은 그녀의 태연한 반응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소윤은 주머니에서 자신의 통신기를 꺼내 귀에 꽂으며 짧고 명료하게 명령을 내렸다. 코드 레드. 작전구역 내 전 병력 진입. 지금부터 실전 훈련을 개시한다.
최대령은 소윤이 누군가와 교신하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지만 곧 방문이 열리며 소총으로 무장한 검은색 대테러복 차림의 병사들이 들이닥치자 안심했다. 그들은 최대령이 부른 사설 기동대였다. 그들은 총구를 소윤에게 겨누며 동작 그만 손 머리 위로라고 외쳤다. 수십 개의 레이저 조준점이 소윤의 몸을 겨냥했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최대령은 병사들의 뒤로 숨으며 저 여자를 쏴 당장 사살해라고 명령했다. 좁은 방 안은 화약 냄새가 진동할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달았고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소윤은 천천히 양손을 들어올리는 척하다가 순식간에 가장 가까이 있던 병사의 소총 총열을 잡고 비틀어 빼앗았다. 그녀의 동작은 눈으로 쫓을 수 없을 만큼 빨랐고 총을 빼앗긴 병사는 멍한 표정으로 자신의 빈손을 바라보았다. 소윤은 개머리판으로 병사의 턱을 가격하여 기절시킨 뒤 쓰러지는 그의 몸을 엄폐물 삼아 구석으로 몸을 날렸다. 탕탕탕 당황한 기동대원들이 난사를 시작하며 집기들이 박살나고 유리 파편이 튀었다. 소윤은 엄폐물 뒤에서 탄창을 확인하며 차갑게 빛나는 눈으로 적들의 위치를 파악했다. 이제부터는 말이 아닌 총알과 전술이 지배하는 시간이었다. 최대령은 책상 밑에 숨어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고 방 안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소윤은 혼란스러운 틈을 타 연막탄 대용으로 소화기를 집어들어 적진 한가운데로 던지고 총으로 쏘아 터뜨렸다. 하얀 분말이 방 안을 가득 채우며 시야를 가리자 기동대원들은 서로 부딪히며 우왕좌왕했다. 소윤은 그 연기 속을 유령처럼 누비며 치명적인 가격으로 하나둘씩 적들을 무력화시켰다. 그녀는 살상을 피하면서도 뼈를 부러뜨리거나 급소를 가격하여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드는 고난도의 제압 기술을 선보였다. 최대령의 눈에는 이 모든 상황이 악몽처럼 보였다. 연기 속에서 비명소리가 잦아들 무렵 소윤은 마지막 남은 기동대장의 목덜미를 잡아 제압하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방 안에는 신음하는 병사들이 즐비했고 서 있는 사람은 오직 소윤뿐이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공포에 질려 덜덜 떨고 있는 최대령에게 다가갔다. 이게 네가 자랑하던 정예부대인가? 실망스럽군. 소윤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심판의 소리 같았다. 그때 멀리서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최대령이 부른 지원군이 아닌 소윤이 호출한 진짜 사냥꾼들의 등장이었다. 건물의 창문이 헬기의 진동으로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지축을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대한민국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소속 UH-60 블랙호크 헬기 세대가 골프장 상공에 낮게 깔리며 강렬한 하강풍을 일으켰다. 곱게 빗어 넘긴 장교들의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골프장 잔디가 폭풍을 만난 듯 요동치는 가운데 헬기 측면 도어가 열리며 검은색 대테러복을 착용한 707 특수임무단 대원들이 레페를 타고 지상으로 쏟아져 내렸다. 그들의 강습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기계적인 정밀함을 보여주었으며 착지와 동시에 사주 경계를 펼치며 전진하는 모습은 마치 사신들이 지옥문에서 걸어 나오는 듯한 압도적인 공포감을 조성했다. 최대령이 고용했던 사설 기동대원들은 진짜 특수부대의 등장에 기가 질려 총을 버리고 바닥에 엎드리기 급급했다. 지상에서는 육중한 엔진 소리와 함께 백호 마크가 선명한 전술 차량들이 골프장의 정문을 박살내며 들이닥쳤고 잘 가꿔진 조경수들이 무자비하게 짓밟혔다. 차량에서 뛰어내린 중무장 병력들은 순식간에 클럽하우스 주변을 포위하고 외부와의 모든 통신을 차단했으며
도주하려던 일부 장교들의 차량 타이어를 정확하게 저격하여 이동을 봉쇄했다. 골프장은 순식간에 호화로운 휴양지에서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는 살벌한 작전 지역으로 변모했다. 소유는 창문을 통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고 넋이 나간 최대령의 뒷덜미를 거칠게 잡아끌며 밖으로 나갈 채비를 했다. 이제 이 난장판을 정리하고 기강을 바로 세울 진정한 지휘관이 등판할 차례였다. 소윤이 최대령을 개처럼 끌고 건물 밖으로 나오자 작전구역을 확보한 707 대원들이 일제히 소윤을 향해 부동자세를 취하며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올렸다. 충성 707 특수임무단. 현 시간부로 작전 지역 확보 완료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골프장 전체를 울리며 쩌렁쩌렁하게 퍼져나갔고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부패 장교들과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릴 지경이었다. 소유는 차가운 눈빛으로 대원들의 경례를 받은 뒤 골프장 중앙에 있는 넓은 퍼팅 그린을 가리키며 모든 인원을 그곳으로 집합시키라고 명령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실려 있었다. 707 대원들은 소윤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골프장 곳곳에 숨어있던 장교들과 병사들을 색출하여 연병장이 된 퍼팅 그린으로 몰아넣기 시작했다. 값비싼 골프웨어를 입은 대령들과 스타킹이 찢어진 여군 하사관들, 그리고 근무를 이탈해 숨어있던 병사들이 줄줄이 비굴한 모습으로 끌려 나왔다. 개중에는 자신의 계급을 내세우며 반항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707 대원들의 무자비한 개머리판, 세례와 살기 어린 눈빛 앞에서는 그 어떤 권위도 통하지 않았다. 그들은 강제로 무릎이 꿇려졌고 손은 머리 뒤로 깍지를 낀 채 고개를 땅에 쳐박아야 했다. 아름답던 그린 위는 순식간에 죄인들의 집합소로 변해버렸. 소유는 천천히 대열의 앞으로 걸어 나와 마치 사열을 하듯 그들의 면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넘겨받아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이곳은 골프장이 아니라 유격 훈련장이다. 너희는 장교도 병사도 아닌 훈련병 신분으로 돌아간다. 계급장은 모두 떼어내라.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707 대원들이 달려들어 장교들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거칠게 뜯어내기 시작했다. 평생의 자랑이자 권력의 상징이었던 계급장이 뜯겨나가는 것을 보며 몇몇 장교들은 비명을 지르거나 울부짖었지만 소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냉혹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이것은 그들의 영혼에 새겨진 오만을 벗겨내는 첫 번째 의식이었다. 훈련 시작. 전원 벙커로 입수 소윤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707 교관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주저하는 인원들을 모래 벙커로 밀어 넣었다. 고운 모래가 깔린 벙커는 곧 지옥의 구덩이로 변했고 수십 명의 인원이 뒤엉켜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구르기 시작했다. 소유는 그들에게 PT 체조 8번을 무한 반복시켰고 동작이 택뜨거나 요령을 피우는 자가 보이면 가차없이 707 대원들의 군화발이 날아들었다. 평소 골프채 한 번 휘두르는 것조차 힘겨워하던 비만형 장교들은 5분도 채 되지 않아 거품을 물고 쓰러질 듯 헐떡거렸지만 훈련은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체력 단련이 아니라 썩어 빠진 정신 상태를 육체의 고통으로 씻어내는 정화 작업이었다. 최대령은 모래바닥을 기어다니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소유는 그에게 특별히 더 가혹한 코스를 주문했다. 그녀는 그에게 무거운 골프백 2개를 양어깨에 메고 벙커 주위를 오리걸음으로 돌게 만들었다. 네가 그토록 아끼던 골프백이다. 무게가 느껴지나 그게 바로 네가 짊어져야 할 죄의 무게다. 소윤의 조롱 섞인 질책에 최대령은 수치심과 고통으로 얼굴이 붉게 터질 듯 달아올랐다.
주변의 병사들은 평소 자신들을 괴롭히던 지휘관들이 처참하게 굴러다니는 모습을 보며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낌과 동시에 자신들 또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에 공포를 느끼며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였다. 소유는 훈련의 강도를 점점 높여갔다. 이번에는 워터 해저드, 즉 인공 연못으로 전원 집합시켰다. 녹조가 낀 탁한 물속으로 머리까지 완전히 잠수했다가 나오기를 반복하는 수중 침투 훈련이 시작되었다. 고급 화장품 냄새를 풍기던 여군 장교들은 비명을 지르며 물속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지만 707 대원들은 자비 없이 그들의 머리를 물속으로 쳐박았다. 너희가 물 쓰듯이 낭비한 국민의 혈세다. 그 맛이 어떠냐? 소윤의 고함 소리가 물보라 사이로 울려 퍼졌고 연못은 금세 흙탕물과 토사물로 더러워졌다. 그들은 물을 들이키며 채채거렸고 그동안 누려왔던 안락함이 얼마나 사상 누각이었는지를 뼈저리게 체험했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면서 골프장에는 붉은 노을이 깔렸지만 훈련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소유는 지쳐서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소방 호스를 가져오게 했다. 강력한 수압의 물줄기가 탈진한 장교들의 몸을 강타했고 그들은 정신을 잃을 틈도 없이 다시 일어나 진흙탕을 굴러야 했다. 소유는 이 과정에서 단 한 번의 휴식도 허용하지 않았으며 자신 또한 그들과 함께 도약볕 아래 서서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 그녀의 강철 같은 체력과 정신력은 부패한 군인들에게 경외심마저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707 대원들조차 소윤의 도끼 어린 지위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소윤은 골프카트를 전복시켜 바리케이드를 만들고 그 밑을 포복으로 통과하는 장애물 코스를 즉석에서 설계했다. 날카로운 금속 부품과 깨진 유리, 조각이 널려 있는 바닥을 맨몸으로 기어가야 하는 이 훈련은 그들에게 극도의 공포를 안겨주었다. 옷이 찢어지고 살이 긁혀 피가 배어 나왔지만 뒤에서 쫓아오는 교관들의 고함 소리에 멈출 수가 없었다. 소유는 포복 중인 한 중령의 등 위에 올라타 군화를 신은 발로 짓누르며 전시 상황에서 적군은 너희가 아프다고 봐주지 않는다. 이 정도 고통도 못 참으면서 국가를 지키겠다고 맹세했나 라며 일갈했다. 중령은 치욕감에 눈물을 흘리며 진흙을 씹어 삼켰다. 훈련이 절정에 달했을 때 소유는 1번 홀티박스에 올라서서 전원을 집합시켰다. 흑투성이가 된 수백 명의 인원이 비틀거리며 그녀 앞에 섰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초반의 반항심이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생존 본능과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다. 소유는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며 오늘 너희가 흘린 땀과 피는 너희가 저지른 죄악을 씻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라고 선언했다. 그녀의 뒤로는 707 대원들이 실탄이 장전된 소총을 들고 도열해 있어 누구도 딴 마음을 품을 수 없게 만들었다. 골프장은 이제 완벽하게 소윤의 통제하에 놓인 거대한 교도소가 되었다. 그때 저 멀리서 아까 소윤에게 모욕을 주었던 위병소의 김중사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끌려왔다. 그는 이미 초주검이 된 상태였지만 소윤은 그를 대열의 맨 앞으로 불러냈다. 김중사는 소윤을 보자마자 바닥에 머리를 뚜시며 살려달라고 빌었다. 소윤은 그의 앞에 골프채 하나를 던져주며 차갑게 말했다. 네가 그토록 좋아하던 골프다. 저 공을 쳐서 홀인원을 하면 용서해주지. 단 실패하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김중사는 떨리는 손으로 채를 잡았지만 공포에 질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내기가 아니라
그의 심리를 완전히 파괴하기 위한 소윤의 계산된 처형식이었다. 김중사가 헛스윙을 하며 바닥에 나뒹굴자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병사들 사이에서 탄식과 안도감이 섞인 묘한 침묵이 흘렀다. 소윤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기회는 스스로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는 것이다. 너희 같은 기생충들에게는 과분한 단어지. 라고 쏘아붙였다. 그녀는 김중사를 다시 대열로 돌려보내며 707 대원들에게 다음 단계의 교육을 준비시켰다. 밤이 깊어지면 골프장의 조명탑을 켜고 야간 전술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들의 밤은 낮보다 더 길고 고통스러울 것이 뻔했다. 소유는 지휘 통제실로 개조된 클럽하우스 로비로 들어와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밖에서 들려오는 기합 소리와 비명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렸지만 그녀의 집중력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이제 육체적인 징벌은 충분히 가해졌다. 다음 단계는 그들의 멘탈을 붕괴시키고 조직적으로 얽혀있는 비리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심리전과 신문이 기다리고 있었다. 소유는 확보된 장부와 최 대령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보며 이 사건의 배후에 더 거대한 세력이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더욱 날카롭게 빛났다. 밤하늘에 조명탄이 터지며 골프장을 대낮처럼 밝혔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부패 군인들은 눈부신 비달에서 허우적거렸고 707 대원들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그들을 덮쳤다. 소유는 창밖을 응시하며 이 긴 밤이 지나고 나면 이곳에 남는 것은 쓰레기가 아닌 다시 태어난 군인들이거나 혹은 영원히 추방될 범죄자들 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무전기를 들고 다음 명령을 내렸다. 휴식은 없다. 전원 선착순으로 18홀 코스 완주 실시. 꼴찌 그룹은 즉시 영창행이다. 그 한마디에 죽어가던 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다시 뛰기 시작했다. 골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소유는 자신의 행동이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님을 되새겼다. 이것은 썩어가는 군대의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대수술이었다. 비록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피가 튀길지라도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메스를 든 집도이가 바로 자신. 707의 지휘관 한소윤이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이제 곧 본 게임, 즉 최대령과 그 배후 세력에 대한 정밀 타격이 시작될 것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챕터의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밤의 장막이 깊게 드리워진 골프장 클럽하우스는 이제 화려한 사교의 장이 아닌 서늘한 공기가 감도는 신문실로 변모해 있었다. 소유는 최대령이 사용하던 집무실 책상에 앉아 압수한 이중 장부와 비밀 계좌 내역이 담긴 태블릿 PC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밖에서는 야간 전술 훈련을 받는 부패 군인들의 거친 숨소리와 기합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지만 방 안은 숨 막힐 듯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다. 소윤의 손가락이 화면을 넘길 때마다 드러나는 비리의 규모는 실로 방대하여 단순한 골프장 운영 비리를 넘어 국방 예산을 조직적으로 빼돌리는 거대한 카르텔의 실체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의 미간은 좁혀졌고 눈빛은 이 악성 종양을 뿌리째 뽑아내겠다는 의지로 더욱 차갑게 빛났다. 잠시 후 707 대원들에 의해 첫 번째 신문 대상인 군수 담당 박소령이 방 안으로 끌려 들어왔다. 그는 이미 고된 훈련으로 탈진하여 제 몸 하나 가누기 힘든 상태였고 소윤의 서늘한 시선을 마주하자마자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소윤은 별다른 위협 없이 그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박소령의 발치에 툭 던졌다. 그것은
그가 군납 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리베이트 내역과 유흥업소 출입 기록이 담긴 치명적인 증거들이었다. 박소령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고 자신의 비밀이 낱낱이 파헤쳐진 것을 확인하자 얼굴이 사색이 되어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달싹거렸다. 소유는 책상 모서리에 걸터앉아 팔짱을 끼고 박소령을 내려다보며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실을 말하는 것뿐이다. 최대령이 어디까지 개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돈이 최종적으로 흘러들어가는 곳이 어디인지 털어놔라. 라고 낮게 읊조렸다. 박소령은 최대령의 보복이 두려워 잠시 망설였지만 눈앞에 있는 소윤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살기에 눌려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는 울먹이며 최대령이 골프장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그 돈이 군 내부의 고위층뿐만 아니라 정계 유력 인사들에게 로비 자금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실토했다. 소유는 녹음기를 켜고 그의 진술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이 사건이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심연과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박소령의 자백을 확보한 소유는 곧바로 다음 타깃인 최대령을 소환했다. 최대령은 흑투성이가 된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도끼 어린 눈으로 소윤을 노려보며 들어왔다. 그는 자신이 겪은 수모를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듯 이를 갈며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대우하고도 무사할 것 같으냐.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면 넌 지금 당장 무릎 꿇고 빌게 될 거다. 라고 악담을 퍼부었다. 소유는 그의 헛된 위협에 코웃음을 치며 박소령이 자백한 내용과 증거 자료들을 모니터 화면에 띄워 그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을 본 최대령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지만 그는 곧바로 표정을 관리하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최대령은 소파에 거만하게 기대앉으며 증거, 그래. 대단하군. 하지만 이깟 파일 쪼가리로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나? 라고 비아냥거렸다. 그는 마치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는데 소유는 그의 태도에서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최대령은 훈련 도중 혼란스러운 틈을 타 어딘가에 신호를 보냈거나 외부 세력과 접촉할 수 있는 비상수단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컸다. 소유는 그의 손목을 낚아채 스마트워치를 확인했지만 이미 전원은 꺼져 있었다. 그러나 최대령의 눈빛에는 절망이 아닌 곧 닥쳐올 반전을 기대하는 교활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소유는 직감적으로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하고 신경을 곤두세우며 주변의 기척을 살피기 시작했다. 사실 최대령은 소윤이 들이닥치기 직전 책상 밑 비상 버튼을 누르는 것 외에도 자신의 생명보험과도 같은 용병 부대에게 코드 블랙 신호를 보낸 상태였다. 이들은 전직 특수부대원들로 구성된 사설 군사 기업 PMC 소속으로 최대령의 더러운 뒷일을 처리해주고 막대한 보수를 챙기는 살인 청부업자들이었다. 그들은 증거인멸과 요인 구출을 전문으로 하며 필요하다면 군부대 하나쯤은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화력을 갖추고 있었다. 최대령은 그들이 도착하기만 하면 소윤과 707 대원들을 모조리 제거하고 이 모든 상황을 훈련 중 발생한 사고로 위장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소윤은 최대령의 멱살을 잡고 누구를 불렀나 지금 당장 말해라고 소리쳤지만 최대령은 낄낄거리며 곧 알게 될 거야. 지옥에서 온 손님들이 도착할 시간이 됐거든. 이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그 순간 소윤의 인이어 무전기에서 외곽 경계를 서던 대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알파팀 30방향 숲속에서 미확인 여론, 다수 포착 접근 속도가 매우 빠르다.
적대적 움직임 확인. 소유는 즉시 최대령을 밀쳐내고 창가로 다가가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그림자들은 일반적인 병사들의 움직임과는 차원이 다른 고도로 훈련된 프로들의 그것이었다. 소유는 즉시 전대원에게 진돗개 하나 발령 훈련 중지. 전원 전투 태세로 전환하라. 이것은 실제 상황이다라고 명령했다. 연병장에서 구르던 부패 군인들은 영문을 모른 채 어리둥절해했지만 707 대원들은 순식간에 눈빛이 변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엄폐물을 확보하고 사격 자세를 취했다. 소유는 클럽하우스의 불을 모두 끄라고 지시했고 골프장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그녀는 최대령을 구석에 처박아 두고 책상 서랍에서 예비 탄창을 꺼내 챙기며 전투를 준비했다. 이제부터는 정의 구현을 위한 훈련이 아니라 목숨을 건 생존 게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첫 번째 총성이 울려 퍼졌고 클럽하우스 2층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튀었다. 소음기가 장착된 저격 소총의 총알이 소윤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 벽에 박혔다. 소윤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바닥에 엎드렸고 최대령은 비명을 지르며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미친놈들 나까지 죽일 셈이야. 최대령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밖에서 접근하는 용병들은 그가 살든 죽든 상관없이 오직 의뢰받은 목표인 증거인멸과 타깃 제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들은 최대령이 생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구출하기보다는 입을 막기 위해 제거하려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최대령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용병들은 골프장 외곽의 철조망을 절단하고 침투하여 연막탄을 터뜨리며 클럽하우스로 접근해왔다. 뿌연 연기가 시야를 가리는 가운데 707 대원들과 용병들 간의 치열한 교전이 시작되었다. 총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꽃이 어둠을 가르고 둔탁한 타격음과 비명이 교차했다. 소유는 무전기를 통해 대원들에게 침착하게 대응 사격을 지시하며 적들의 진입 경로를 차단하려 애썼다. 그녀는 적들의 장비와 전술이 예사롭지 않음을 파악했다. 그들은 야간 투시경과 고성능 자동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으며 707의 방어선을 뚫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깡패 집단이 아닌 정규군 수준의 전투력을 가진 적이었다. 소유는 클럽하우스 로비가 뚫리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판단하에 직접 1층으로 내려가 방어선을 지휘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최대령의 손을 수갑으로 채워 파이프에 묶어두고 네가 불러들인 재앙이니 결과도 내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라. 라고 차갑게 뱉은 뒤 방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가는 그녀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고 머릿속은 냉철한 전술 계산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1층 로비는 이미 깨진 유리와 집기들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몇몇 용병들이 현관을 통해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다. 소유는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겨 선두에 있던 적의 다리를 맞춰 쓰러뜨렸다. 707 대원들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지형지물을 활용하여 용병들의 진입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적들은 수류탄까지 동원하며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었기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소유는 훈련병 신세가 된 부패 군인들이 벙커와 해저드 근처에서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총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어 자칫하면 대량 학살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소유는 대원 2명에게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라고 명령하고 자신은 적의 화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가장 위험한 전방으로 뛰어들었다. 용병 대장으로 보이는 거구의 사내가
방탄 방패를 앞세우고 로비 중앙으로 돌진해 들어왔다. 그는 기관단총을 난사하며 주변을 초토화시켰고 707 대원들이 엄폐물 뒤로 숨어야만 했다. 소유는 정면 승부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로비 천장에 매달린 대형 샹들리에의 지지대 연결 부위를 겨냥했다. 탕탕 정확한 사격에 샹들리에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추락했고 거구의 용병대장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육중한 크리스털 덩어리에 깔린 용병대장이 신음하는 사이 소유는 잽싸게 몸을 날려 그의 방패를 빼앗고 역습의 기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적들은 끈질기게 밀고 들어왔다. 그들은 최대령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연막탄을 추가로 투척하며 시야를 차단했다. 소유는 매캐한 연기 속에서 호흡을 멈추고 청각에 의존하여 적의 위치를 파악했다. 그녀의 감각은 극한의 상황에서 더욱 예리하게 깨어났고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만으로 적의 거리와 숫자를 가늠해냈다. 그녀는 방패를 앞세워 연기 속으로 돌진했고 마주친 적의 목을 개머리판으로 가격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근접 전투기술 CQC를 펼쳤다. 소윤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치명적이었고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적들이 고통 속에 쓰러져 있었다. 한편 2층에 묶여있던 최대령은 밖에서 들려오는 총소리가 가까워지자 공포에 질려 발버둥 쳤다. 그때 창문을 깨고 검은 복면을 쓴 용병 하나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최대령은 그가 자신을 구하러 온 구세주라고 생각하고 여기야 빨리 풀어줘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용병은 말없이 총구를 최대령의 가슴으로 겨누었다. 용병의 눈에는 구출 의지가 아닌 살해 명령을 수행하려는 냉혹함만이 담겨 있었다. 최대령은 그제야 자신이 토사구팽 당했음을 깨닫고 안 돼 라고 절규했다. 그 순간 방문이 박살나며 소윤이 들이닥쳐 용병의 팔을 걷어차 총구를 빗나가게 만들었다. 총알은 최대령의 귀 옆을 스치고 지나가 벽에 박혔다. 소윤은 용병과 뒤엉켜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용병은 단검을 꺼내 소윤의 옆구리를 찔러오려 했지만 소윤은 그의 손목을 잡고 버티며 박치기로 그의 코를 들이받았다. 용병이 주춤하는 사이 소윤은 그를 업어치기로 바닥에 매다 꽂았고 묵직한 충격음에 용병은 기절했다. 소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은 최대령을 내려다보았다. 보았나? 네가 믿던 자들이 널 어떻게 처리하려 했는지. 최대령은 충격과 공포로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소윤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살기 위해서라도 소윤에게 협조해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다. 소윤은 무전기를 들고 대원들에게 외쳤다. 적의 목표는 구출이 아니라 제거다. 전원 사살해도 좋다. 쓸어버려라. 소윤은 최대령을 안전한 곳에 처박아 두고 다시 전장으로 복귀하기 위해 몸을 일으켰다. 방 안은 화약 연기와 피비린내로 진동하고 있었고 깨진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밤바람이 그녀의 땀식은 이마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용병의 시체에서 여분의 탄창과 전술 단검을 챙겨 조끼에 결속하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지금 밖에서는 그녀의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고 훈련병 신세가 된 부패 군인들은 무방비 상태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소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심장 박동은 격렬한 전투 리듬에 맞춰 힘차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방문을 박차고 나가며 이 건물을 점거하려는 적들의 숨통을 끊어놓겠다고 다짐했다. 복도로 나서자마자 계단 쪽에서 올라오는 2명의 용병과 마주쳤다. 그들은 소윤을 발견하고 즉시 총구를 들어 올렸지만 소윤의 반응 속도가 한 수 위였다. 그녀는 벽을 타고 달리듯 도움닫기 하여 공중으로 도약했고 그대로 첫 번째 용병의 가슴을 발로 가격하여
계단 아래로 떨어뜨렸다. 뒤이어 두 번째 용병이 당황하여 방아쇠를 당겼으나 소유는 이미 낮은 자세로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든 상태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단검이 번개처럼 움직여 적의 손목 힘줄을 끊었고 고통에 찬 비명이 터져 나오기도 전에 명치를 가격하여 기절시켰다. 이 모든 과정이 불과 3초 안에 이루어진 정광석화 같은 움직임이었다. 소유는 계단을 뛰어내려가 로비에 도착했고 그곳은 이미 치열한 교전으로 인해 폐허가 되어 있었다. 707 대원들은 기둥과 뒤집힌 소파를 엄폐물 삼아 적들의 진입을 필사적으로 막아내고 있었다. 적들은 연막탄을 터뜨리며 시야를 차단하고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장비와 전술은 특수부대 출신이 아니면 구사할 수 없는 고난도의 것들이었다. 소유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골프채 가방을 발견하고는 눈을 번뜩였다. 탄약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쇠막대기들은 훌륭한 근접 무기가 될 수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7번 아이언 하나를 꺼내 들고 그립감을 확인하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연기 속에서 적의 돌격조가 방독면을 쓰고 나타나자 소유는 유령처럼 그들의 측면을 파고들었다. 그녀가 휘두른 아이언 헤드가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적의 방탄 헬멧을 강타했다. 강하는 금속성 굉음과 함께 용병이 비틀거렸고 소유는 회전력을 이용하여 다시 한번 그의 무릎 관절을 가격했다. 골프채는 뼈를 부러뜨리는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휘어졌지만 그 위력은 실로 치명적이었다. 총격전이 벌어지는 전장 한복판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는 여장군의 모습은 적들에게 기괴한 공포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마치 춤을 추듯 적들의 사각지대를 넘나들며 하나둘씩 무력화시켜 나갔다. 실내를 어느 정도 정리한 소유는 밖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벙커와 페어웨이 근처에 숨어있던 부패 장교들이 용병들의 사냥감이 되어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다. 용병들은 증거인멸을 위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은 듯했다. 소유는 대원들에게 로비 방어를 맡기고 자신은 깨진 유리창을 통해 밖으로 뛰어나갔다. 어둠이 깔린 골프장은 곳곳에서 터지는 섬광탄과 조명탄으로 인해 기묘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소유는 잔디를 박차고 달리며 도망치는 장교들을 향해 총을 겨누는 용병을 발견하고 즉시 사격하여 쓰러뜨렸다. 벙커 속에 웅크리고 있던 한 무리의 대령들은 소윤이 나타나 적을 사살하는 모습을 보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평소에는 그토록 권위적이고 오만했던 그들이었지만 진짜 죽음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나약한 존재일 뿐이었다. 소유는 그들에게 다가가 머리 쳐박고 꼼짝 말고 있어 움직이면 적의 표적이 될 뿐이다 라고 소리쳤다. 그녀의 고함 소리는 공포에 질린 그들에게 구원의 동아줄과도 같았다. 소유는 그들 앞을 막아서며 주변을 경계했고 그녀의 등은 그 어느 때보다 넓고 든든해 보였다. 그녀는 비록 그들이 부패한 군인일지라도 자신의 부하이며 국민인 이상 끝까지 지키겠다는 군인의 본분을 다하고 있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육중한 엔진 소리와 함께 카트를 개조한 테크니컬 차량이 나타나 벙커 쪽으로 서치라이트를 비췄다. 차량 위에는 중기관총이 장착되어 있었고 사수는 벙커를 향해 총구를 돌리고 있었다. 소유는 즉시 엎드려라고 외치며 가장 가까이 있던 장교를 발로 차서 눕히고 자신도 몸을 날렸다. 두두두두 굵은 탄환들이 모래를 튀기며 벙커 주변을 휩쓸고 지나갔다. 화력에서 압도적으로 밀리는 상황이었지만 소유는 당황하지 않고 주변을 살폈다. 그녀의 눈에 스프링클러 제어박스가 들어왔다. 그녀는 포복으로 기어가 제어박스의 덮개를 열고 배선을 조작하여 긴급 가동 모드를 작동시켰다.
갑자기 골프장 전역에 스프링클러가 동시에 작동하며 강력한 물줄기를 뿜어내기 시작했다. 사방으로 튀는 물보라와 안개가 시야를 가리자 서치라이트의 빛이 산란되어 적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 소유는 이 혼란을 틈타 물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젖은 잔디 위를 소리 없이 달려서 테크니컬 차량의 측면으로 접근했다. 기관총 사수는 물벼락을 맞으며 욕설을 내뱉고 있었고 운전병은 와이퍼를 작동시키느라 정신이 없었다. 소유는 차량 위로 뛰어올라 사수의 목덜미를 잡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고 운전석 창문을 깨고 운전병의 턱을 군화발로 가격했다. 차량을 탈취한 소유는 기관총을 잡고 적들이 숨어 있는 숲속을 향해 위협 사격을 가했다. 묵직한 반동이 어깨를 때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방아쇠를 당겼다. 적들은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하여 뒤로 물러났고 그 틈을 타 707 대원들이 지원 사격을 퍼부으며 전세를 역전시키기 시작했다. 소유는 무전기를 통해 알파팀, 좌측 우회하여 적의 퇴로를 차단하라 브라보 팀은 부상자를 확보하고 벙커 쪽 인원들을 클럽하우스 지하로 대피시켜라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와 총소리 속에서도 또렷하게 전달되었고 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적의 지휘관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남은 용병들을 모아 최후의 발악으로 소윤이 있는 차량을 향해 로켓 추진 유탄 RPG를 발사했다. 슈욱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화염꼬리가 날아오자 소윤은 본능적으로 차량에서 뛰어내려 굴렀다. 쾅하는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차량이 화염에 휩싸였고 폭풍이 소윤을 덮쳤다. 그녀는 바닥에 처박혀 잠시 정신을 잃을 뻔했지만 흙맛을 보며 가까스로 의식을 붙잡았다. 귀에서 이명이 들리고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났다. 불타는 차량 너머로 적의 지휘관이 거대한 정글도를 들고 걸어오고 있었다. 용병 대장은 소윤이 맨손인 것을 보고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다. 그는 총알을 아끼고 소윤을 고통스럽게 죽이려는 심산이었다. 소윤은 허리춤에 남아있던 부러진 골프채 샤프트를 꺼내 들었다. 날카롭게 부러진 단면은 웬만한 칼보다 더 위험해 보였다. 두 사람은 불타는 차량을 배경으로 서로를 노려보며 천천히 원을 그리며 돌았다. 빗줄기가 그들의 몸을 적셨고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용병 대장이 기합과 함께 정글도를 크게 휘두르며 달려들었고 소유는 종이 한 장 차이로 칼날을 피하며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용병 대장의 힘은 압도적이었지만 소윤의 기술은 정교했다. 그녀는 정글도를 막아내는 대신 흘려보내며 그의 공격 리듬을 역이용했다. 소윤은 샤프트의 뾰족한 끝으로 용병 대장의 어깨와 허벅지를 찌르며 그의 움직임을 둔화시켰다. 하지만 용병 대장도 만만치 않아 그의 주먹이 소윤의 복부에 꽂혔을 때 소윤은 숨이 턱 막히며 뒤로 밀려났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지만 소윤은 고통을 분노로 승화시키며 다시 자세를 잡았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정의와 불의가 충돌하는 상징적인 대결이었다. 그녀는 여기서 쓰러지면 모든 진실이 묻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소유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 그녀는 일부러 빈틈을 보여 용병 대장이 크게 칼을 휘두르도록 유도했다. 그가 체중을 실어 공격해오는 순간 소유는 바닥에 진흙을 한 줌 쥐어 그의 눈에 뿌렸다. 비겁해 보일 수 있지만 생사가 걸린 실전에서는 승리만이 정의였다. 용병 대장이 순간적으로 시야를 잃고 멈칫하는 사이 소유는 높이 뛰어올라 그의 목을 다리로 감아조르며 무게중심을 무너뜨렸다. 두 사람은 진흙탕 속으로 함께 넘어졌고
소유는 혼신의 힘을 다해 초크 기술을 걸었다. 용병 대장은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소윤의 팔은 강철처럼 단단하게 그의 목을 조여들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용병 대장의 저항이 멈추고 그의 팔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소유는 그가 완전히 기절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팔을 풀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옆으로 누웠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주변의 총소리는 잦아들고 있었다. 707 대원들이 남은 잔당들을 소탕하고 상황을 종료시키고 있었다. 소유는 빗물의 얼굴에 피와 땀을 씻어내며 흐릿한 시야 너머로 다가오는 대원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음을 강렬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며 승자의 자세를 취했다. 그때 클럽하우스 쪽에서 겁에 질린 얼굴의 최대령이 707 대원들에게 끌려 나왔다. 그는 불타는 차량과 시체들이 즐비한 골프장의 참상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소유는 절뚝거리며 그에게 다가갔고 최대령은 피투성이가 된 소윤을 보며 뒷걸음질 쳤다. 소유는 부러진 골프채 샤프트를 바닥에 던지며 이게 네가 만든 놀이터의 결말이다. 만족하나라고 차갑게 물었다. 최대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오만함과 권력욕은 이 처참한 밤과 함께 완전히 불타 없어진 상태였다. 소유는 그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소유는 무전기를 들어 상황 보고를 했다. 여기는 소장 한소윤. 적 지휘관 제압 완료. 상황 종료. 부상자 후송 및 현장 보존 실시하라.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위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헌병대와 국방부 조사단의 차량 행렬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 육체적인 싸움은 끝났지만 법과 진실을 다투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될 차례였다. 하지만 소유는 두렵지 않았다. 오늘 밤 그녀와 그녀의 부하들이 보여준 투호는 그 어떤 거짓으로도 덮을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기 때문이었다. 동이 터오기 시작하면서 검푸른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소유는 폐허가 된 골프장을 배경으로 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어깨에는 대한민국 육군의 미래가 그리고 707 특수임무단의 명예가 무겁게 실려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젖은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었지만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그저 씁쓸한 입맛을 다시며 이 지옥 같은 밤을 견뎌낸 자신과 부하들을 위로할 뿐이었다. 그녀의 뒤로 살아남은 부패 군인들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소윤이 단순한 상관이 아니라 생사를 함께 넘은 구원자이자 공포의 대상으로 각인되어 있었다.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지난밤에 격렬했던 전투 흔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골프장은 마치 폭격을 맞은 최전방 고지처럼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었다. 푸르르던 잔디는 군화 발자국과 폭발로 인해 검게 파헤쳐졌고 호화롭던 클럽하우스는 유리창이 모두 깨지고 그 으름으로 뒤덮여 흉물스럽게 변해 있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국방부 검찰단과 헌병대 차량 수십 대가 줄지어 들어왔고 그 뒤를 이어 구급차들이 부상자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소유는 707 대원들이 확보한 현장을 인계하기 위해 현장 지휘소 앞에 서 있었는데 피와 땀으로 얼룩진 그녀의 군복은 그 어떤 제복보다도 빛나는 권위를 뿜어내고 있었다.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차에서 내려 소윤에게 다가와 거수경례를 붙였고 그의 표정에는 경악과 경외심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비리 제보를 받고 출동했지만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 실제 전쟁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소탕 작전이었음을 깨닫고 혀를 내둘렀다.
소유는 그에게 밤새 정리한 증거 자료와 신문 녹취록이 담긴 태블릿 PC를 건네주며 사건의 경위와 처리 방향에 대해 간략하지만 명확하게 브리핑했다. 그녀의 보고는 감정이 섞이지 않은 건조한 톤이었지만 그 내용이 담고 있는 무게감은 대한민국 군 전체를 뒤흔들기에 충분할 만큼 폭발적이었다. 곧이어 헌병들이 최대령과 그의 추종 세력들을 연행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은 공개 처형식이나 다름없는 수치심을 안겨주었다. 포승줄에 묶인 최대령은 계급장이 뜯겨나간 너덜너덜한 군복을 입은 채 고개를 숙이고 끌려 나왔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이곳의 제왕으로 군림하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자신을 바라보는 병사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해 몸을 움츠렸지만 헌병들은 거칠게 그를 밀치며 호송 버스에 태웠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권력과 부가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으며 그를 지탱하던 오만함은 이제 비참한 절망으로 바뀌어 있었다. 소유는 호송 버스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내다보는 최대령과 잠시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그에게 어떠한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으며 오히려 악성 종양을 성공적으로 제거한 의사의 냉철한 만족감을 느꼈다. 최대령은 소윤의 눈빛을 피하며 황급히 고개를 돌렸고 그 모습은 그가 패배를 완전히 인정했음을 의미했다. 소윤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였음을 상기하며 이들이 법의 심판대 위에서 죗값을 치르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다짐했다. 정의는 승리했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감시와 노력이 필요했다. 현장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소유는 지난밤 지옥 같은 훈련과 전투를 겪은 골프장 관리 병력과 부패 장교들을 연병장에 집합시켰다. 그들은 흙투성이가 된 채 지쳐 쓰러질 듯 서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어제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나태함과 비굴함으로 가득 찼던 눈동자에는 생존 본능과 함께 군인으로서의 야성이 조금이나마 되살아나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지휘했던 소윤을 두려움 섞인 존경심으로 바라보았고 그녀의 입에서 나올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듯 숨을 죽였다. 소윤은 단상 위에 올라 그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소윤은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그들에게 마지막 훈시를 시작했다. 너희가 입고 있는 군복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수의이자 조국을 수호하는 갑옷이다. 하지만 너희는 그 신성한 옷을 입고 이곳에서 골프채나 휘두르며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급급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하게 울려 퍼지며 그들의 가슴을 찔렀다. 몇몇 병사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고 일부 장교들은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었다. 소유는 그들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것을 넘어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일깨우려 했다. 어젯밤 너희가 흘린 땀과 공포를 영원히 기억해라. 그것이 바로 너희가 잊고 살았던 전장의 실체다. 너희 중 죄가 무거운 자는 법의 심판을 받겠지만 다시 군에 남게 될 자들은 오늘을 계기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다. 소윤의 말은 단순한 질책이 아닌 갱생을 위한 엄중한 경고이자 당부였다. 그녀는 실수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반복하거나 은폐하는 것은 군인으로서 가장 큰 죄악임을 강조했다. 그녀의 연설은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지만 진심과 신념이 담겨 있어 그 어떤 명연설보다도 강력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었다. 대열의 구석에는 처음에 소윤을 모욕했던 위병소의 김중사도 서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 혹독한 밤을 보냈기에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지만 소윤의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했는지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으며 소윤이라는 존재가 자신에게 준 공포와 깨달음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다.
소유는 그를 잠시 응시했지만 더 이상의 개인적인 문책은 하지 않았다. 그가 겪은 지옥 같은 훈련과 앞으로 닥칠 징계 절차만으로도 충분한 처벌이 되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소유는 연설을 마치고 뒤로 돌아서 707 대원들을 바라보았다. 밤새 치열한 전투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도열해 있는 그들의 모습은 든든하기 그지없었다. 그들은 소윤의 명령 하나에 목숨을 걸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으며 그 결과 이 거대한 악의 소굴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소윤은 그들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여 감사를 표했고 대원들은 우렁찬 구호와 함께 경례로 답했다.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우애와 신뢰가 흐르고 있었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군대의 모습이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소유는 자신이 타고 왔던 이제는 여기저기 찌그러진 검은색 세단으로 걸어갔다. 차 문을 열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폐허가 된 골프장을 뒤돌아보았다. 화려했던 잔디는 진흙탕이 되었고 사치스러웠던 건물은 뼈대만 남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지금의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고 정직해 보였다. 거짓된 평화가 깨지고 진실의 상처가 드러난 자리에는 언젠가 다시 건강한 새살이 돋아날 것이라는 희망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씁쓸하면서도 후련한 미소를 지으며 운전석에 올랐다. 차가 출발하고 골프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소유는 창문을 열고 시원한 아침바람을 맞았다. 라디오에서는 벌써부터 군 골프장 비리 사건과 대규모 검거 작전에 대한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뉴스는 이번 사건을 여성 장군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포장하며 떠들썩하게 보도하고 있었지만 소윤에게 그런 칭송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양심과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지켰다는 사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지휘관이 되었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녀는 라디오 볼륨을 줄이고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이번 사건은 군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 분명했다. 최대령과 연루된 고위 장성들이 줄줄이 옷을 벗을 것이고 썩어빠진 군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대대적인 감찰이 시작될 것이다. 소유는 자신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냈음을 직감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그녀를 시기하고 견제하려는 적들도 생겨나겠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타협하지 않는 신념과 그녀를 믿고 따르는 707 대원들이 있었기에 앞으로 닥칠 어떤 시련도 이겨낼 자신이 있었다. 며칠 후 소유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호출을 받고 집무실로 향했다. 장관은 그녀의 공로를 치하하며 표창장을 수여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과격한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당분간 근신하며 자숙할 것을 권고했다. 소유는 담담하게 그 처분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애초에 포상을 바리고 한 일이 아니었으며 잠시 현장을 떠나 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장관실을 나오며 어깨에 달린 2개의 별을 만지작거렸다. 이 계급장이 주는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 또한 충만했다. 그 사건 이후 문제의 골프장은 폐쇄되지 않고 대신 제707 특수임무단 제2전술훈련장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병사들의 피땀을 착취하던 유흥시설이 이제는 정예 요원을 양성하는 진정한 땀의 현장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전설처럼 전해지는 골프장 소탕작전 이야기는 입대하는 신병들 사이에서 무용담처럼 회자되었고 한소윤 소장은 공포와 존경의 대상으로 군인들의 뇌리에 깊이 박히게 되었다. 누군가는 그녀를 피도 눈물도 없는 마녀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진정한 군인의 표상이라고 불렀다. 소윤은 복귀한 부대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훈련을 지휘했다. 연병장을 달리는 병사들의 힘찬 함성 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그녀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훈련하는 병사들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겼다.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안락함은 정신을 갉아먹는다. 하지만 깨어있는 정신과 단련된 육체만이 조국과 국민을 지킬 수 있다. 그녀는 이 단순하고도 명쾌한 진리를 가슴에 품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군화끈을 조여맬 것이다. 어느 날 오후 갓전이 본 신임 소희가 조심스럽게 소윤에게 물었다. 단장님, 정말 골프채 하나로 무장 테러범들을 제압하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소윤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 7번 아이언의 탄도가 생각보다 훌륭하더군. 그녀의 농담 섞인 대답에 소윤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했다. 소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은 그날 밤 골프장을 비추던 조명탄 불빛을 연상케 했다. 하지만 지금의 노을은 평화롭고 따뜻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소윤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새로운 도전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한소윤이자 707의 지휘관이며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기 때문이다. 그녀의 전설은 이제 막 첫 장을 넘겼을 뿐이며 그녀가 써내려갈 정의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는 법이니까. 소윤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업무로 돌아갔다.